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73회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후딱 지나가 버리네요. 근데 아까 저한테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되게 불쾌함을 당했다고 저한테 막 뭐라 했잖아. 이제 아이들이 심심해 하니까 극장을 갔어요. 다른 데 가려고 했더니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이 모바일 뉴스를 보면 메인에 떠 있는 게 고속도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CGV를 갔는데 뽀로로 극장판이 있더라고요. 뭐 컴퓨터 예. 나오는 얘기던데. 에디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뽀로로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디가 점점점 난이도를 높였대요. 그러다가 크롱이 주스를 엎질렀네? 그래서 갑자기 뭐 컴퓨터에 전기가 뭐 방전이 되고 이러면서 뽀로로와 크롱이 컴퓨터 안에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실은 우리 딸도 이거 보고 왔거든요. 네. 엄청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분량인데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재미있는 만화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 관에서 한 번이 아니라 보통 CGV 그러면은 상영관이 1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스크린에다가 이거를 틀어주고 그나마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이 재밌는 영화를 어린이를 위한 만화 영화인데 크리스마스고 하면은 좀 자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문제는 히말라야 네. 이게 워낙 인기가 있고 거기다가 스타워즈와 대호 뭐 이런 블랙버스터급 영화들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 연시 가족을 위한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배려한 극장에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겠죠. 저는 그래서 뭐 애들 데리고 어디 극장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집에서 노래방을 했거든요. 네. 노래방이 1일권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을 내면 24시간 동안 무한정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거를 해줬더니만 노래를 무려 6시간을 애들이 지치지도 않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탬버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탬버린 치고 저희 할머니도 계셨는데 할머니랑 고모도 같이 옆에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집에서도 노래방 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IPTV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하셨죠? IPTV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노래방 메뉴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 번씩들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드렸었죠. 책 관련 이벤트. 네. 그런데 총 30분 중에 20분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10분이 연락을 안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newsback@newsback.co.kr 여기에 본명, 주소, 핸드폰 번호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생활 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가지고 있다가 바로 폐기를 할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리 보내주셔야 출판사에서도 책을 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 보내주셨던 20분은요, 책이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발송될 거니까 연말이 가기 전에 책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분은 어쩔 수 없이 받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되도록 빨리 저희들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10분은 이 PD랑 박 PD가 설마 책을 주겠어? 하고 궁금증으로 해보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 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모바일 광고, 페이스북 광고에 보면요, 여성분들을 눈길을 잡아 끄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명품백, 화장품. 그것도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반값 성형. 성형을 반값으로 한다고요? 예. 또는 성형 90% 할인. 아니, 반값 등록금도 아니고 성형은 왜 반값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브 시연 수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시연 수술? 예. 혹시 이 PD님은 안과나 이런 데 가셔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모니터에서 수술하는 장면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요즘은 안과를 가도 이 시력을 좋게 하는 그런 수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보여줍니다. 모니터상에서. 네? 그러면 안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준다고요? 이제 그거를 찍어놨다가 계속 틀어주는 거죠. 실시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시연 수술이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라이브로 나가겠죠. 근데 한번 찍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재방송 틀어주듯이 병원이나 아니면 자기네 홍보 플랫폼에다가 그걸 계속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10%를 내면은 수술을 해준다는 거야. 원가 10%만. 그러니까 라이브 시연 수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을 공개하겠다 하면 90%를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서초서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가 있는데 A라는 의사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B라는 의사가 있는 강남의 성형외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술 비용이나 이런 거를 기기와 함께 후원을 한 겁니다. 이 피해자, 환자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됐는데 10%만 내고 수술대에 누운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얼굴을 뼈를 깎다가 이 기기가 새로 나온 기기인가 봐요. 그래서 A라는 의사가 미처 이걸 써보질 못했나 봐. 예전에 나온 거랑 비슷한 제품이긴 한데 좀 달랐나 보죠. 광대뼈가 완전히 속된 말로 아작이 난 거예요. 큰일 났네. 이 기기에 힘 조절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몰이 됐다는 거야. 얼굴 뼈가. 아가씨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대뼈가 푹 들어가가지고 화산 분화구처럼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아이고. 근데 수술을 하다가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B 의사에게 당신이 좀 대신 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하고 나는 KTX 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고 사라졌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B라는 의사는 얼떨결에 A라는 사람이 뒤처리를 부탁해서 이 봉합을 했대요. 막. 근데 이 봉합도 제대로 안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경찰에 이 서초서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잘못을 시인을 했고 A라는 의사는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수술을 다 잘했고 봉합을 B 의사에 맡겼는데 이 사람이 봉합을 잘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B라는 의사는 나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다. 봉합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은 A가 다 했다. 나도 책임 없다. 정작 의사 둘은 서로 떠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렇게 장소만 빌려주는 그런 수술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기 스텝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맡겼다? 이것도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X 시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수술을 하다 말고 부산으로 내려간 이 A라는 의사. 사실 이 사람이 저는 더 많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 결국 피해자가 됐지만 이 피해자 분도 과연 전혀 잘못이 없을까? 저는 이분도 좀 조심을 하지 않았어야 싶어요. 원가의 10%의 성형을 할 수 있다. 반값에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가 거의 그대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형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저건 좀 수상한데? 이러한 수술 퍼포먼스라고 해야겠죠? 이런 퍼포먼스에는 그냥 귀랑 눈을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한 한 네티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상 또는 치명적인 부상 이런 연유로 성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예뻐지려고 성형을 한다. 뉴스 기상캐스터부터 바꿔라. CNN 뉴스 보면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기상캐스터로 등장을 한다. 이건 문화 충격이었다. 우리나라는 밤 며칠 굶은 것 같은 마른 아가씨들이 기상캐스터로 나온다.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김동완 통보관. 남자가 기상캐스터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여자를 기상캐스터로 쓰는지 그 이유야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겠지만 그 문제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요즘 주택난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복주택 관련된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내년도에 서울에 907가구, 경기도에 4,122가구, 1,443가구의 행복주택 관련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443가구면 꽤 많은데요? 그렇죠. 일단 서울에서는요. 천왕 2, 가자역, 가양, 상계, 마천 3지구 등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요.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 2, 고양 3송, 파주 운정, 의정부 호원, 의정부 밀락 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또 인천도 있고 나머지 수도권 외에는 대구 혁신, 그다음에 충주 첨단, 대전 도안, 대구 테크노, 김해 진영, 익산 인화, 광주 효천 2지구 뭐 이런 곳에서도 청약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 면면을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네요. 그렇죠. 일단 행복주택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한 거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기존의 시세보다는 한 20%에서 40% 정도 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종종 뉴스 보면은 이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심사가 얼마나 공정하냐, 엄격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내년에 공급하는 거에서는 1444가구나 되니까 좀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주요 차종 15,000여 대가 무더기로 리콜이 됩니다. 국토부가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르노 삼성, QM5, 벤츠, E클래스, C클래스 이들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명령을 했어요. 제네시스는 뭐가 문제냐? 타이어 측면에 미세한 틈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달리면 공기압이 낮아진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크가 나겠죠?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제작된 12,800여 대입니다. 꽤 많죠. 그리고 르노 삼성의 QM5는 연료 호스에 결함이 발견됐어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장난 아니군요. 예. 대상은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200여 대. 이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벤츠는 E250, C220 총 16개 차종이고요. 엔진 후드, 우측 전조등, 연료 파이프, 조항 장치 골고루 결함이 있네요. 대상 차량은 1,800여 대입니다.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나 자녀, 친구들한테 선물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선물하는 게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바보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살펴봤더니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된 전체 선물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194억 달러가량이 반품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 4개 중 1개는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돈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산 것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반품 많이 되는 거 크리스마스 선물 그냥 장난감이나 이런 거 사지 말고 차라리 현금이나 상품권, 펀드 이런 유동자산을 선물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미국 경제학자인 조엘 월트 보겔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실제 가치와 비교해서 이를 받는 사람들이 평가한 효용 가치가 1달러당 71.5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달러당 한 30센트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차라리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제가 엄마한테 여쭤보거든요. 이번에 선물 뭐 드릴까? 그랬. 아이고 됐다. 현금을 주든가. 그럼 우리 엄마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군요. 현명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의 정의나 이런 것까지 경제적으로 따지기는 힘들잖아요. 네. 물론 경제학적 수치적으로 보면 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돈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진짜 마음에 담긴 선물을 받는 게 효용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훨씬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PD님한테 마음을 정말 담아서 스타벅스 원두를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원두 가는 기계를 사다가 먹으면 되죠. 박 PD를 생각하면서 기계를 또 사야 되잖아. 박 PD 때문에 또 비싼 거 샀어 이러면서 봉지 커피 좋아하시는데 말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을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3분기, 그러니까 2015년 3분기입니다. 구인 인원이 69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 명이 감소했어요. 채용 인원은 61만 1천 명으로 역시 1년 전보다 5천 명이 줄었네요. 이러한 암담한 지표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동안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 5천 명인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천 명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구직난은 심화됐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업장도 덩달아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인력 미스매치, 이게 심하다는 거죠. 3분기 동안 사업체가 구인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8만 3천 명으로 0.1% 증가했고 미충원율 역시 12%로 0.1%포인트 뛰었습니다. 미충원 인원을 직종별로 보면요. 운전, 운송 19,000명,
경영회계, 사무 8,000명, 음식 서비스가 6,000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충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건 좀 놀랍긴 한데 미충원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질이 떨어지는 잡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국제 뉴스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년도 전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전 세계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박 PD는 뭘 꼽고 싶으세요? 저는 기름값 폭락? 기름값 폭락.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도 많을 것 같은데 IS? 올 한 해만큼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았던 해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일단 1월 7일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라는 주간지에서부터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8월 1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그 다음에 10월 10일에는 터키 앙칼라, 그리고 10월 31일에는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했죠. 그러다가 11월 달 들어서는 11월 13일의 금요일 날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파리 테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테러만 꼽아봐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테러가 빈발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난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터키죠. 세계에서 난민 수용을 단박에 이슈로 만들어버린 시리아 난민 가족이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 쿠르디라는 3살짜리 아기죠. 남자 아이가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거를 터키 경찰이 안고 가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 슬펐죠.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왔던 유럽 각국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가 다시 프랑스 파리 테러가 벌어지면서 다시 난민 수용 정책을 유럽 각국들이 철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난민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난민 사태는 그리스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유럽연합 결속력을 시험하는 이런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러와 난민 또 전 세계를 휩쓴 경제난 때문에 동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이 몰락했어요. 우파들이 줄줄이 집권했다고 하고요. 또 동남아 미얀마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53년 만에 군부 정권을 밀어내고 승리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어. 또 전 세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G2 양강 체제가 사실상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연비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범죄 기업 이렇게 불리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죠. 거기다가 또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거친 입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다면 재밌는 건지 또 이러한 개드립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죠.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까 박 PD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유가일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장난 아니게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2014년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었는데 현재는 한 40달러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유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공급 과잉, 이게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자칫하다가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그러니까 오펙 회원 국가들을 동원해서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이랑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여러 번 드렸었어요. 실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사우디는 오펙 국가들을 설득을 했어요. 증산해라. 그러면 미국 세일가스 업계들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증산을 하다 보니 현재 전 세계 원유 재고량이 계절 평균에 벌써 2배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났는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요.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석유 수요 전망치가요.
하루 평균 3,090만 배럴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현재 전 세계 산유량보다 100만 배럴이나 적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기름을 많이 썼던 중국이 요즘은 늦긴 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장을 좀 더 단속 강화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사실 기름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휘발유나 경유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산이 늘어나면서 정말 앞으로 석유가 물보다 싸다는 거는 전 세계 각지에서 진리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외신을 통해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미국이 40년 만에 국제시장에 다시 등장을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은 1975년 제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자국산 원유 수출을 중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미국 내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 초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하겠대. 이거를 아예 공고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보통 석유 그러면은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중질유, 그리고 두바이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텍사스유가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동산이 가장 떨어진대요. 또 하나 봐야 될 변수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얼마 전에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됐잖아요. 네. 이란도 내년부터 원유 생산을 100만 배럴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늘리는 원유 생산만 해도 합치면 하루에 거의 200만 배럴 넘잖아. 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도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하루 적어도 200만 배럴 이상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유 공급 과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배럴당 20달러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또 반토막이 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대부분 언론에서 짚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 또 변수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러시아와 중국 여기를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몇 위의 산유국인지 아세요? 한 3등 정도 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1등이었어요.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미국이랑 사우디가 치킨 경쟁을 하면서 서로 산유량을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3위로 뒤처졌는데 그래도 3위도 되게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라고 하면은 가스는 많이 나온다 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름도 많다? 그렇죠. 러시아가 땅만 넓은 게 아니에요. 기름도 엄청 많은데 문제는 러시아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유량을 0.5% 늘렸대요. 뭐 겨우 0.5%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나 사우디가 늘린 게 5.8%, 미국은 1.3%니까 반의 반도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 증가량이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폭이래요. 러시아는 사우디나 미국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확 늘린 적이 없었어. 0.5% 늘린 것도 획기적이란 얘기인 거예요. 특히나 한때는 세계 1위의 산유국이었다고 했잖아요. 0.5% 늘린 것도 엄청난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량으로 따지면. 근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산유량을 늘릴 수가 있었을까? 이걸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러시아는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지금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석유를 많이 생산해낼 기술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러시아 석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어. 그래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대요. 특히나 오래된 유전에서 더 많은 양의 원유를 뽑아내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도 이런 증가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한때는 미국과 함께 우주 정복 경쟁을 벌였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셰일가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셰일가스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다.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드렸었어요. 특히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원유 거래를 하겠다. 원유 선물 거래를 하겠다. 이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박 PD가 지금 얘기한 세일가스 있잖아요. 세일가스 매장량이 미국의 2배가 넘어요. 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중국은 세일가스를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일가스를 개발하려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중국이 물 부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가스를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고 쟁여놓고 있었고, 또 의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이러다가 다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기묘한 보이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때부터 세일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올해 중반기부터 중국이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도 절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먹히면 나머지 카드가 뭐겠습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세일가스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발해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유가 시장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스마트카에 대해서 다루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빨리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석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연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내년도 유가 하락을 부추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 석유 수입국인 줄 아세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나요? 5번째야, 5번째. 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석유를 5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했듯이 우리는 주로 중동에서만 석유를 사오잖아. 네. 근데 내년부터 미국이나 또 이란 같은 나라들이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 석유 수익원을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 국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에코백 시간에 한번 나왔던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는 똥에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내려가도 크게 덕을 못 본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이런 기대가 무참하게 깨진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 얘기냐면 유가 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닷컴 이런 데가 있다 봐요. 여기서 전 세계 유가를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기름값이 가장 싼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산유국으로 유명한 차베스가 예전에 통치를 했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단돈 1달러면요 중중형차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수가 있대요. 1달러면은 1,100원이잖아. 그렇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중형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려면 60달러, 약 7만 원. 아니 근데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기름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이달 21일 기준으로요. 베네수엘라의 가솔린 평균 소매 가격이 리터당 0.02달러, 0.2달러도 아니고 0.02달러니까 2센트예요, 2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아반떼 정도 급이면 가솔린이 한 50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다 채우는데 1,000원 조금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쌀까?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산유국이죠.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막대한 보조금을 국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값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나라나 나머지 석유 가격이 비싼 나라들은 우리가 에코백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세금 때문에 엄청 비싼 거죠. 세금이 70%다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특히나 뭐 다른 자료들은 눈에 별로 안 들어오실 텐데 그래도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 일본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1.21달러. 우리나라가 한 30% 이상 더 비싸.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 30%가 더 비쌀 수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덜 챙긴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내 석유값 하락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자료는 뭐냐면 오늘 소비자 시민 모임이 발표한 자료인데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시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소폭 내리다가 멈추거나 오히려 오름세인 걸로 나타났대. 오히려 올랐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실제로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이 조사를 해봤나 봐요. 8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지역 562개 주유소 판매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국제 유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랑 경유 최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요지부동이었대요. 특히나 경유 가격 있잖아요. 경유 가격은 8월에서 10월까지 아까 조사한 기간 월 평균 판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최저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올라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넣을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트라지의 경유잖아.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보통 셀프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쌀 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셀프 주유소가 오히려 더 비싸대요. 셀프 주유소 최저 가격이 일반 주유소 최저 가격보다 비싼 지역이요. 8월에는 9개, 9월에는 12개, 10월에는 9개. 이렇게 나야 된다. 아니 셀프가 왜 더 비싼 거예요? 그런 이유도 혹시 나와 있나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셀프가 당연히 쌀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눈속임을 하는 거지. 미끼군요. 미끼. 셀프라는 거는.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에는 크게 도움이 되기가 힘들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정유사들이 큰 돈을 챙기고 또 정부가 챙기고 국민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자료에서 완전히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자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왜 우리 서민들은 항상 이렇게 뜯기기만 해야 되나요? 국민이 현명해지지 않으면 국제유가 하락 혜택은 아까 얘기대로 정유사나 정부만 챙기고 우리는 진짜 손가락만 빠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유류세나 이런 제도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부나 국회에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죠.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예산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다양한 곳에서 쌍끌이로 삼끌이 N끌이라고 해야 되나? N끌이로 뽑아내면서 왜 어린이들 돌아갈 혜택은 줄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2016년인 내년은 무슨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병신년. 그렇죠. 병신년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는요. 기본소득 실험이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기본소득. 네. 저희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 큰 도시 있잖아요. 위트레어트. 예전에 송종국 선수가 뛰었던 팀이 있었던 그 도시잖아요. 기본소득 실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시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기존의 수당 대신 월 66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해요. 수급자들은 기본소득 이외에 노동을 통해서 얻은 별도의 수익도 따로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백수든 이재용 아들이든 기본적으로 소득을 다 주겠다. 11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존의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게 되면 집에서 TV 보는 애들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실험을 준비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일단 그 이외에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은 본인의 더 추가 소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도움이 된대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대. 뭔 얘기냐면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복지에 8,800만 파운드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 사회보장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1,500만 파운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뭐인지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현재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오. 30%가 세이브가 되는 거야.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백수 그러면 PC방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PC방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수들은 엄마 10,000원만, 형 10,000원만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만약에 110만 원이 다달이 꽂혀. 그럼 10,000원만 하면서 PC방을 갈까요? 난 안 갈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그 돈으로 책을 사보고 학원을 끊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백수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 PD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유럽가들이 많은가 봐요.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내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비슷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반응.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상대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돈만 받고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맞는 말이네.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절대 들어오지 못할 정책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빨갱이로 몰아갈 것이고 둘째 우리나라에는 빈곤의 덫이란 게 아예 없다. 애초에 복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일 안 하고 수당만 받는 사람은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빈곤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긴데. 그렇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해가 될 것이란 내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 정책을 보여줄지 참 궁금한데요.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보육 예산 깎는 이런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는 늘 기본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실험이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 기본 세금. 기본 세금. 기름에서 뜯고 솔에서 뜯고 다 뜯어.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